좀 전에 우리 좌장께서 주신 질문, 왜 우리는 그 123, 12.3 내란을 겪고 나서도 과반 획득을 못했냐, 민주당 후보가. 저는 영 다르게 봅니다. 무려 49%나 얻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탄핵당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41%를 나 얻었냐. 저는 41%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김문수 후보가 41%나 얻었냐, 이 질문을 바꾸면 그로부터 3년 전에 우리는 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더 거슬러 가면 1933년도에 독일 국민은 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그 사람이 이끄는 나치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줬는가? 이 질문과도 똑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일부 토론을 보면서 딱 한 가지 그 단어를 떠올렸는데요. 민주주의에는 최대한과 최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최대 민주주의의 최대한은 되도록 많은 사회적인 선을 이루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최대치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제도, 민중의 지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도는 그거에 별로 적합한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대한의 선을 이루려면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를 왕으로 뽑아서 그 사람한테 권력 다 주면 그것이 최대의 선을 이루는 제일 좋은 제도라고 저는 봐요. 민주주의는 저는 최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의 민주주의는 악을 되도록 줄이는 것, 악을 최소화하는 것, 그게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유력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최소 민주주의에 성공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일부에서 토론하셨던 많은 분들이 최대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 물으시는데요. 저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최소를 지키기만 하면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민중의 능력과 정치 지도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높이 가기도 하고 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저에게 늘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최소를 지키느냐 그러는 건데, 12.3 계엄이라는 것은 뭐냐, 이 최소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죠. 우리 사회는 그것을 방어해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고요. 별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것만 있어도 돼요. 최소한. 그리고 이 최소한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서 더 많은 사회적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늘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일부에서 나온 발제문, 거기 보면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해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되겠죠. 왜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문은 어째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사람, 대통령보다의 권력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한을 무제한으로 휘두르면서 인간 사냥을 했던 인물을 어째서 우리 국민은 사회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로 보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답을 나름 갖고 있지만 아직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허나 우리 비서관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건데 짧게 할게요. 좋은 얘기예요. 시민 참여에 의지한다는 거는.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도 보니까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하고 대화하는 게 쭉 그냥 라이브처럼 나오던데 정말 좋은 거죠. 시민들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어느 수준에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만 먹으면 똑똑해지기 좋아요, 지금. 시민들 개개인이.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시민들이 알아서 해요. 그냥 조건만 만들어주면 참여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또는 이 대통령이 정보를 개방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참여할 공간을 열어주면 참여하는 건 시민들의 몫이고 그건 시민들이 한다고 봐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냥 해요, 그거는. 그럼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뭘 해야 되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할 일을 하세요. 권한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공개적으로. 법원 있잖아요. 법원. 사법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법원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의 민주주의의 최소한은 뭐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그걸 창설하면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판사 중에는 헌법에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 해주면 좋죠.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안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하는 판사도. 그럴 수 있어요. 판사도 무슨 부처님, 예수님이 판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떤 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최소의 민주주의는 그런 판사를 징계하는 게 최소의 민주주의예요.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적 통제예요. 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찾아야 되고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집행해야 돼요. 저는 그런 판사들은 국회밖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에게도 그 공직 수행을 할 때 자신의 자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헌법에도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법원은 특수계급이에요. 판사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특수계급임을 알고 있고요. 그걸 내세우고 있고요. 특수계급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들면 헌법에 있지도 않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걸 배격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예예요, 한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집단도, 그 어느 개인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최소 요구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사회의 많은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사회의 영역에도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그만하시고 자기의 할 일을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 점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거의 혼내는 분위기인데. 아까 일부 토론에서 선거제도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우리 프리드 에버트 재단이 독일의 재단인데 독일이 지금은 아닌데 한때는 그 수출 세계 챔피언, 무역 세계 챔피언이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세계 챔피언급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수출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보통 뭐 자동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제도예요. 동유럽 옛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을 할 때 되게 모델이 되었던 제도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선거제도예요. 1인 2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거요. 그러니까 거의 가장 모범적인 제도거든요. 저도 독일식 제도 했으면 좋겠어요. 의석 수 좀 늘려가지고. 근데 이 제도라는 거는 누가 백지에다가 이렇게 제일 좋은 제도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로 의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정부는
그 논의는 정치권이나 이런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하고요.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일에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지율 관련해서 보면 옳은 얘기, 좋은 얘기, 막 먼 시야를 가지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 이런 거 중요해요. 대통령 되고 나면 막 역사와 대화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그거 역사와 대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멀리 보고 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제가 겪은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형편없었고요. 집권 내내 엄청 욕자하시다가 후임자 구박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제일 잘한 대통령을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인 소망인데 현직에 계실 때 국민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고 의기양양하게 퇴직하고 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대통령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길게 보는 거는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이 하고요. 대통령은 임기 5년 안에 성과 낼 수 있는 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 그런 거에 집중해서 하고요. 그리고 긴 시야에서는 여러 논의에서 저도 독일식 선거제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망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뭐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 내에서는 또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야 되고 서로 잘 교류해야 되고 다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비극적인 건데 대통령실은요. 재래 언론만 상대해요. 예. 예, 레거시 미디어. 저는 그걸 재래식 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래식 언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근에 한 두 군데 이제 온라인 매체가 들어가긴 했지만 재래식 언론사에 속해 있는 재래식 기자들하고만 소통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뭐냐? 그걸 거의 안 봐요. 지금은 거의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 대통령 주변에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그 집단이 처해 있는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요. 저는 이 문제를 대통령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보려고 지금 여러 노력을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재래식 언론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늘 물어뜯을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하고 비서관이 뭐 문자 주고받은 것 때문에 인사청탁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몹시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 이것이 전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선일보나 이런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당당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도덕적으로 떳떳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 점을 저는 진짜 공개적으로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어느 정당의 당원은 아닌데 독일 사회민주당 얘기도 하죠.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을 제가 한국어 버전으로 요약해서 이제 소책자를 만든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여기 에버트단 서울 사무소에서 저보고 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거 하느라고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을 다 읽었거든요. 거기서 되게 눈이 번쩍 뜨이는 문장들을 여러 개 발견을 해갖고 나중에 글 쓰거나 강연할 때 엄청 많이 써먹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 강령은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치를 존중한다. 법을 지킨다. 우리 사회민주주의자는 법을 지킨다. 그러나 더 높은 가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국민주권 또는 저항권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나치의 경험과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정권이나 혹은 전두환 정권이나 이럴 때 뭐 법을 어기면서 시위를 하고 뭐 밤에 뭐 소위 불법 유인물을 돌리러 다니고 심지어 화염병을 던지고 다 법률에 비춰본 불법 행위들이었죠. 이제 그때는 헌법도 엉망이던 법이었고 우리는
진짜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 위반하는 건 맞지만 법을 안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당시 당국에서는 저희 보고 이제 법치를 파괴하는 불순분자, 폭력분자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법원에 가면 판사님들은 다 또 그랬다고 해서 징역 다 주고 다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와서 상권 분립이니 법원의 판사의 사법부의 독립이니 하는 분들이 제가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975년 4월 9일 날, 4월 8일 날은 그 긴급조치 4호 가지고 소위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8명이나 사형 선고를 하고 오후에 사형 선고하고 그 다음날 새벽 5시부터 8명을 30분 간격으로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거 다 한 사람들이 판사들이에요. 지금은 전부 재심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체제 전복 세력, 헌법 파괴 세력이라는 비난을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도 도덕적인 거리낌이 없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늘 민주주의 헌법을 좋아하고 그 헌법의 실현을 위해서 별 힘은 없지만 그냥 나름 노력하는 시민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